특히 정서적 학대로는 걸면 걸리는 게 돼버려요. 사례들, 고소된 사례들을 가지고 제가 이제 좀 영상을 만들어 달라고 한 거고요. 한번 보고 또 계속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은 것이 아동학대라고 고소하는 아주 유명한 사건이죠. 예, 그래서 별표 쳐주거나 뭐 다른 아동의 정서를 다치지 않게 해주는 방식으로 하지 않아서 아동학대다라고 고소가 됐던 사례입니다. 혁대야, 장난 그만해야지. 지금 보면 그만해야지라고 이야기하는 거 정서적 학대, 저렇게 어깨를 잡은 거 신체적 학대 해가지고 고소가 됐던 사례인데 다음 사례 한번 보겠습니다. 야, 빨리 와, 이승원! 빨리 오라고! 빨리 와! 저기 위에 올라가면 위험하지? 빨리 내려와. 빨리 오라고! 얼른 내려오세요. 아이에게 이러한 지도를 한 게 역시 정서적인 학대를 가했다라고 해서 고소를 선생님이 당하신 이런 사례입니다. 아이들에 대한 기본적인 생활 지도에서 이렇게 고소가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지금 보신 영상들은 아동학대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죠. 네, 저도 100% 동의합니다. 정당한 교육 활동이죠. 근데 아동학대로 고소가 됐던 사안입니다. 물론 모두 무혐의가 나왔던 사안이기는 합니다. 고소가 됐을 때 그럼 최종적인 기소가 되고 처벌받는 비율은 어느 정도 되냐? 전체의 2% 정도만 정서적 학대로 고소가 됐을 때 처벌이 되고 98%는 불기소로 끝나요. 모든 일들이 교육 안에서 풀어져 나갈 수 있었던 일들인데 법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서 그러지 못하면서 그런 사과 한마디마저도 그렇게 쓰이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게 법적으로 돌아가기 시작을 하죠. 욕설을 퍼부으며 교감의 뺨을 여러 차례 때리는 학생. 가라고. 학교를 무단 이탈하려는 학생을 교감이 막아서자 가방을 크게 휘둘러 교감에 몸을 치더니 침을 뱉고 깨물기까지 합니다. 조실 가지? 얘한테 그만 좀 봐. 교감선생님 대응이 진짜 현명하게 잘하셨다 이 생각부터 들게 되더라고요. 아동 학대라든지 이런 정서적 학대로 얘기가 많이 나올 수도 있고 또 이제 무단 조퇴하겠다는 아이 괜히 손 잡았다가 신체적 아동 학대로 되게 되면은 이제 교사 입장에서 참 저를 대입하는 그런 상상을 많이 하게 되는데 교사 생활하면서 고소를 어떻게 하면 안 당할까 이 생각까지 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중고등학생이 선생님을 폭행하는 영상은 봤는데 초등학생까지 이제 선생님을 폭행하는 영상을 우리가 보게 되었구나를 느꼈고 교감 선생님이 좀 아프셨겠다. 물론 맞으신 것도 아프셨겠지만 그거를 뭔가 교육하거나 제지하지 못하시고 뒷짐지고 이렇게 지켜보셔야 됐잖아요. 그런 것들도 많이 마음이 아프셨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변호사 신수경입니다. 예전에 아동학대 사건 전담 변호사로 활동했고요.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교원단체 자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동학대라는 개념에 대해서 국가나 아니면 뭐 선생님들도 포함해서 교육당국이 관심을 가졌던 것들은 가정 내 아동학대의 개념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가정 내 아동학대 피해 아동들을 빨리 발굴을 해서 우리가 조기에 개입을 해서 아이들 구해낼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었고,
사실 처음에 아동학대 이제 처벌법이 2014년도에 처음에 제정됐을 때에 이 법률에 대해서 반대하는 뭐 선생님이든 교육 당국은 전혀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동학대의 가해자가 될 거라는 생각은 전혀 못 하셨을 테니까요. 선생님들께서 이런 아동학대 조항과 관련해서 분명히 실무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교육 현장에서 이걸 해결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만 아동복지법이나 아동학대 처벌법상에 있는 아동학대 규정, 정의 규정을 함부로 건들게 된다면 결과적으로는 아동학대 피해 아동들에게 이 부담이 전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학대에 관련된 정의 규정을 함부로 건들기보다는 이제 학교 현장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을 하는 게 좀 낫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들은 2012년 4월 1일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아동복지법 정서적 학대 조항은 2000년에 만들어지는 조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약 10년간 선생님들이 여기에 적용되지 않았어요. 근데 2012년 이후 선생님들에게 아동복지법 고소를 정서적 학대 조항 고소가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왜 일어나냐면 올해 1학기부터는 학교폭력 가해 사실이 학교 생활기록부에 기재됩니다. 발생하는 학교폭력 가해 사실을 초중고등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학교폭력 예방법이 2012년에 개정이 됩니다. 개정이 되면서 당시에 이제 각 학교에 설치된 학교폭력 대책 자치위원회를 필수적으로 개최하도록 했습니다. 거기서 나온 처분이 생기부에 기재가 되도록 했습니다. 이게 2012년 4월에 있었던 것이죠. 모집 정원의 76%가 수시 모집으로 선발됩니다. 수시 모집이 도입된 이후 가장 높은 비중을 기록했는데요. 2019학년도 대입 수시 모집 비중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 가운데 학생부 위주 전형으로 뽑는 인원의 비중은 86.2%로 학폭의 이력이 있으면 입시에서 불이익을 겪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나서서 학폭위에서 피해 학생을 위해서 열심히 증언을 해주고 조사를 해주고 진술을 해준다. 이렇게 해서 우리 아이의 입시에 어떤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 싶으면 이제 선생님을 고소할 방법을 찾는 거죠. 변호사들이 찾아낸 게 아동복지법 17조 제5호 정서적 학대 조항인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사교육에 얼마나 많은 돈을 쓰는지. 근데 내 아이의 입시와 직결되는 학폭위 처분에는 그거를 없앨 수만 있다면 어떤 방법이든 어떤 돈이든 쓸 준비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은 법률 시장에 완전히 새로운 블루오션으로서 현재 자리를 잡기 시작을 하고 있고, 그래서 대형 로펌들에서도 이 전담팀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정말 그 법률 시장의 규모는 더욱더 확장되고 있는 거죠. 제가 느끼기엔 그렇습니다. 2012년에 학교폭력 예방법이 시행되고 그에 대한 불복 소송을 하면서 선생님들의 잘못을 찾기 시작을 했어요. 여기서 학부모와 학생의 선생님에 대한 심리적 저항감이 무너졌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를 보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초중등법이나 여러 법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또 지금까지는 아동학대로 신고당하면 교사가 바로 직위해제 당했거든요. 그래서 교실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동학대로 신고당했어도 유죄 판결이 나지 않으면 이 교실에 남아서 학생들과 소통을 할 수 있어요. 네, 그게 많이 달라진 점이고, 그래서 실효성이 이 부분에 있었다고 보지만 아동학대에 관해서는 여전히 무분별하게 신고를 당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실에 수능하는 방법 위주로 수용적으로만 교육을 받다 보니까 사실은 회사 다니면서 두 학생이 싸웠을 때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기분이 상하니까 이렇게 말하는 게 어때? 하고 말을 하다 보면 사람이 언성이 높아질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 학생들 집에 가고 나면 이거 아동학대로 신고당하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 걱정할 때가 있었거든요. 이제 선배님들 중에 하루 알림장을 늦게 올리셨어요. 앱에 등록하는 것이 안 된 거예요. 그럼 이제 알림장이 안 올라온 걸 갖고 정서적 아동학대라고 신고가. 네. 그러니까 이건 너무 말이 안 되는 건데. 그것 때문에 많은 두려움을 느끼시죠? 그 선배님은 그래서 이제 학생지도,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옛날에 학생부장이라고 불렸던 그런 생활지도 업무를 최대한 이제 기피를 하게 되시더라고요. 교권사법, 분리조치, 교사들의 수많은 집회, 많은 것들이 있었고 변화가 있다고 하지만은 여전히 악성 민원이나 학교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인식은 크게 변화하지 않았다라는 게 저의 현장에 있는 교사로서의 그런 생각과 느낌인 것 같아요. 방패는 방패인데 투명 방패인 느낌이에요. 저희만 아는. 그래서 조금 무기력하기도 하죠. 변화가 되는 게 맞나? 이걸 믿고 계속 여기 있을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저는 후배가 신고를 당했는데 정말 열심히 학급 운영하는 후배거든요. 열심히 하는 친구는 뭔가를 하려다 보니 이제 어긋나는 일이 생기고, 그래서 아동학대로 신고당했는데 거의 반년에서 1년을 마음고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변호사 수임료도 거의 1,000만 원 가까이 들고, 너무 고생하는 모습을 보면서 또 더욱 공포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선생님들이 아동학대 신고를 당했을 때 아동학대 신고를 못하게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신고를 당해도 내가 법의 보호 안에서 내가 교육청의 지원과 그런 이 아동학대 법은 필요한 법이죠. 많은 아동들을 학대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법인데 학교 현장에서 너무나 악용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발의한 법안은 반복적, 지속적이거나 일시적, 일회적이더라도 그 정도가 심한 행위로 제한을 했고요. 또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를 보지 않는다는 내용도 추가해서 넣었습니다. (2024년 2월 28일자로 의원면직을 하고 지금은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일하고 있어요. 그런 역할인 거야. 캘리그라피가 여러분들한테는 붓이랑 좀 친해지고 그런 역할로 선생님이 캘리그라피를 선택해서 하고 있고요. 지난 시간에 한번 써봤었는데 어땠어요? 재밌었어요. 재밌었어? 어려웠다. 나는 이런 부분 좀 어려웠다. 뭐? 제가 이제 이렇게 그리는 걸
선생님이라는 단어는 설레임, 떠올리기만 해도 마음이 몽글몽글해지는 단어였어요. 수업 중에 아이들이 웃으면은 일단은 저도 같이 행복해지죠. 웃음이 전염돼서 제가 힘들었던 일, 뭐 피곤한 일 다 싹 잊어버리게 만드는 가장 큰 치료제인 것 같아요. 선생님 저도 많은 것 같아요. 예쁜데? 이거 약간 비 오는 날 느낌 나. 선생님 그치? 저도 좀 망한 것 같아요. 아니야, 망한 거 없어. 최선을 다했잖아. 잘했잖아. 그치? 누군가가 저로 인해서 조금이라도 영향을 받고 배움을 얻고 하는 게 저는 너무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5, 6학년 시절을 떠올려 봤을 때 나한테 이유 없이 응원을 주던 선생님이 있었다. 이 정도로만 생각을 해도 저한테는 너무 의미 있을 것 같아요. 교육 현장은 이제 악화되고 힘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사는 매일 학교에 가서 아이들과 지내는 그 힘은 어디서 나온다고 생각하시는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점 더 많은 선생님들이 떠나고 있어요. 제 동료들이. 근데 이제 저도 제 마음속에 내가 잘하는 게 뭐였더라? 나 교사 말고 뭐 잘하지? 저도 잊고 자랐어요. 막 힘드니까 아이들이 안 보였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올해 1학년 담임을 맡게 되었는데 눈앞에서 성장을 하는 거예요. 하루가 다르게 성장한다는 게 정말 비유적인 표현이 아니라 보이니까 제가 다시 이제 일어날 힘이 생기더라고요. 나 진짜 애들 좋아했네. 나 되게 난 교사 맞구나. 제가 교직에서 오래오래 생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나는 왜 교사를 하고 있나라는 질문을 스스로 해봤거든요. 저는 아이들의 환한 미소, 그다음에 밝은 웃음소리, 그다음에 아이들이 땀을 흘리면서 뭔가 즐겁게 하는 모습들을 보는데 행복하다. 저는 저의 목표는 교사로 정년퇴직하는 거거든요. 교사라는 직업으로 끝날 때까지 아이들의 밝은 미소와 환한 웃음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이게 제가 교사를 지속하는 이유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좀 사실 반성이 됐어요. 저는 그 서희초 사건을 겪으면서 근데 사실 교사 사이에 이런 얘기 있잖아요. 탈출은 지능순이다. 그래서 나도 그만둘 때가 왔다.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정말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동료 교사들이랑 이야기를 할 때도 저 2년 뒤에는 학교에 없을 거예요. 이런 말들도 많이 하고 다녔는데 오늘 두 분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년까지 하는 게 목표라고 하셨잖아요. 좀 닮아야겠다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앞에 달려가는 선배 교사분들을 보면서 나도 할 수 있을 거라는 좀 희망을 가지고 다시 힘을 내봐야겠다 하고 다짐을 했던 것 같아요. 선생님들이 갖고 있는 좋은 그런 이제 교사의 동력이 이제 교실 안에서 잘 작동되도록 사회가 이제 화답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제 발언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